저는 오늘 아침 남편이 남긴 상가 2층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과 똑같았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세탁소 다림질 소리도 여전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저는 이 익숙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자 도연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도연이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한동안 제 얼굴만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시내에 괜찮은 레지던스가 있더라고요. 관리도 해주고 식사도 나오고.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레지던스라니. 그건 결국 이 집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계단도 가파르고 겨울엔 춥잖아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사실 제 무릎은 괜찮았습니다. 계단도 30년을 오르내린 계단이라 눈 감고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다급함 같은 것. 아니, 계산 같은 것. 그녀가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고 도연이의 구두 뒤축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 구두를 신고 왔을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마.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노골적으로.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제사상을 차리던 찬장 서랍에서 상가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이건 내 이름으로 해뒀으니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서류. 오랜만에 펼쳐본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제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사흘 뒤 도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레지던스 계약금 제가 먼저 넣어놨어요. 다음 주에 이사하시면 돼요. 저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니? 도연이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찻잔을 받는 손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냥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 상가는 어쩔 거니? 아, 그건 어머니가 안 계시면 세놓으려고요. 관리비라도 나오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할 때의 습관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왼쪽 귓불을 만지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아래층 세탁소 사장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도연이 소식 들으신 거 있으세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 씨, 그게 도연이가 보증을 잘못 썼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들의 다급함, 며느리의 차가운 손, 그 서둘러 준비한 레지던스. 그들은 제가 이 집을 비워야 이 상가를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등기부등본. 도연이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거기 정말 좋아요. 운전하는 도연이가 백미러로 제 얼굴을 힐끔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말이 맞겠지. 레지던스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화장실과 간이 부엌이 있었고 창문으로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도연이는 짐을 들여다 놓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갔습니다. 그럼 어머니 자주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멀어지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 특히 자식은.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레지던스 첫날 아침, 저는 복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문이 똑같아 보였고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등만 초록빛으로 깜박이었습니다. 식당을 찾아 헤매던 저에게 한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도 첫날 3번이나 헤맸어요. 그분은 미라 씨였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에 언제나 밝은색 카디건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외로워도 다 살아보려고 했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미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2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가끔 둘씩 앉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말없이 식사만 하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가 제일 좋아요. 미라 씨가 권한 자리에 앉으니 정말 산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과 반찬 3-4가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적응하고 계시죠? 정리할 게 많아서 바빠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그래 천천히 해라라고만 보냈습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됐는지, 새를 놓았는지 아니면 팔았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제가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연락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미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엔 가족 연락 한 달에 한 번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라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살아요. 작년에 한 번 왔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산책로를 돌았습니다. 오후에는 로비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혜정 씨,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밖에 나가실래요? 미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미라 씨는 제 팔을 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지던스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었고 누군가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아요. 조용하고. 미라 씨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꽃을 봤습니다. 혜정 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요. 그래요. 좋은 아들이네요. 미라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전화 한 통 왔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그래 잘 있다. 상가 세입자 구하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원룸이라 식탁도 작았습니다. 의자 하나에 저 혼자 앉아 있으니 방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아니, 더 비어 보였습니다. 애들도 힘들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여왔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남편이 남긴 그 공간을 떠나온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쉽게 내어준 게 맞는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잠 못 이루는 다른 어르신일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레지던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굴러갔습니다. 문득 상가 2층 방이 그리워졌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던 그 방. 아래층 세탁소에서 올라오던 세제 냄새. 새벽이면 들려오던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 모든 게 익숙했던 그곳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할까? 집에 가고 싶다고 할까? 내가 거짓말한 거 다 안다고 할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2층 라운지는 오후 3시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보통 그곳을 피했지만 그날은 미라 씨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혜정 씨, 여기 커피 맛있어요. 같이 마셔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 아들 말이야. 어머니 건물 팔려고 여기 입소시켰다더라. 에이 설마. 자식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진짜래. 세탁소 하던 분한테 직접 들었대. 어머니 명의 건물인데 어머니 여기 보내놓고 금매로 내놨다나 뭐라나. 저는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 씨가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김 여사 이야기인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무심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왔나 확인하려고요. 없었습니다. 대신 인터넷 창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라 씨가 보여줬던 부동산 매물 사이트였습니다. 요즘은 다 여기서 보더라고요. 우리 딸도 여기서 집 알아봤대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이 저절로 검색창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쳤습니다. 우리 상가가 있던 동네, 그 골목. 매물이 떴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건물. 1층 세탁소 간판. 2층 작은 창문. 제가 30년을 산 그곳이었습니다. 급매. 즉시 입주 가능. 명예 이전 협의 가능. 가격 옆에 빨간색으로 급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금 급했습니다. 바쁜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내려올 수 있겠니? 지금요? 좀 바쁜데. 그래도 와라. 중요한 얘기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 1층 로비에서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이 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안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매물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아, 이거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라. 도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어떻게 물어보는 거다. 이게 뭐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떨렸습니다. 도연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돼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이 뭐니? 내가 죽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세입자도 구해야 하고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대신. 그래서 팔려고?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을 찾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빚이 있구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라. 얼마나 있니?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아요. 얼마나? 2억 좀 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 그렇게 큰 빚을. 보증을 잘못 섰어요. 친구가 사업한다고 제가 바보였어요.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을 파는 거니? 어머니, 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도 이미 담보 잡혔고 이대로 가면 너희 집은 너희가 지켜야지. 왜 내 집을 파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너 거짓말했지? 처음부터. 어머니, 여기 보낸 것도 레지던스가 좋아서가 아니었지. 내가 집을 비워야 팔 수 있으니까.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나 원래 집으로 돌아갈 거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받았으면 돌려줘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도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생각은 다 했다. 너 돌아가라. 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이 필요해서 날 여기 보낸 거였습니다. 달콤한 말들, 어머니 걱정돼서 편하게 사세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은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까요? 아들의 절박함을, 그 빚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류를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정 씨, 아침 안 드셨죠? 같이 먹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좀 그랬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제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혔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말해봐요.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미라 씨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한 일들을, 거짓말들을, 상가 매물을, 빚을, 모든 것을. 미라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혜정 씨, 서류 있어요? 상가 서류. 네, 있어요. 가져와 봐요. 제가 좀 봐도 돼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미라 씨가 펼쳐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정 씨, 혹시 법무사 아는 분 있어요? 아니요, 왜요? 이거 좀 이상해요. 제가 예전에 남편 회사 일 도우면서 이런 서류 많이 봤는데. 미라 씨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근저당 설정된 거 보이죠?
이게 언제예요? 저는 날짜를 봤습니다. 작년 8월이었습니다. 작년 8월이요. 혜정 씨가 여기 온 게 언제예요? 한 달 전이요. 미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미 작년부터 이 건물에 대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혜정 씨 명의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정 씨, 이거 도장 찍으신 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여름쯤 도연이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입자 계약서 갱신하려면 도장이 필요해요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찍어줬습니다. 아들 말이니까. 그때. 그게 대출 서류였을 거예요. 미라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 아는 후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정확히 확인해 봐요. 그날 오후 저는 미라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에 지금 대출이 1억 2천만 원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건가요? 명의는 어머니인데 돈은 아드님 계좌로 들어갔네요. 저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무 보증 관련 서류도 있습니다. 아드님 빚에 대한 보증을 어머니가 서신 거예요. 제가 언제요? 작년 10월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 건물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드님 채무가 불이행되면 어머니도 책임을 지셔야 해요. 그럼 저는 최악의 경우 어머니 재산도 날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날 이런 식으로 이용한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 믿고 도장 찍어준 건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30년을 키웠어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남편 죽고도 혼자 그 상가 지키면서 아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말을 하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미라 씨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혜정 씨. 혜정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들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아들에게 그런 존재였던 걸까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도구. 레지던스로 돌아와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미라 씨가 같이 있겠다고 했지만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5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레지던스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소중하지 않았던 걸까? 혼잣말이 방을 채웠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있었다면 도연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있어도 똑같았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제가 지켜야 할 건 아들의 미래가 아니라 제 삶이라는 것.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준 명함을 받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전화해야겠습니다.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제 권리가 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긴 싸움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고 싶어요. 아들이 제 동의 없이 한 일들을 되돌리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명의는 어머니 것이고 매매 계약에 어머니 서명이 없다면 무효화할 수 있어요. 대출도 어머니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서명했다면 다툴 수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두 달 정도요. 하지만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면 매매는 바로 중단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는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였습니다. 도연아, 내일 레지던스로 와라. 수진이도 데리고. 어머니 무슨 할 말 있다. 꼭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과 수진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1층 상담실을 빌렸습니다. 문을 닫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연이 먼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건물 매각 동의 철회한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다 알아. 작년부터 내가 한 일들. 내 이름으로 대출 받은 것, 보증 세운 것. 나한테 거짓말한 것. 수진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하고 상담했어. 매매는 내일부터 중단된다. 그리고 대출 문제는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내 빚을 떠안지 않겠어. 도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날 도와준 적 있니?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게. 어머니, 너희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효도가 아니라 계산이었어. 그걸 이제 알았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어디 살지 뭘 할지 모두 내가 정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라. 더 할 말 없어. 도연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후련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30년 모자 관계의 끝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흘 뒤 매매는 공식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했고요. 대출 문제는 협의 중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머니 책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라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라 씨, 혜정 씨,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라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혜정 씨. 정말 잘했어요. 근데요, 미라 씨. 응? 저 여기 그만둘래요. 미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집 하나 얻어서 제대로 살려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좋아하는 대로. 미라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죠. 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미라 씨도 같이 가실래요? 투룸 얻어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미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를 같이?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외롭지도 않고. 미라 씨 요리 솜씨 좋잖아요. 저는 청소 잘해요. 미라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나도 여기 지겹던 참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 조용한 동네에 투룸 하나가 있었습니다. 1층이라 계단도 없었고 뒤편에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라 씨를 봤습니다. 미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게 내 진짜 노년이야. 미라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진짜 노년이에요, 혜정 씨. 저희는 그렇게 서서 한참을 석양을 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레지던스를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어올 때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왔으니까요. 미라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새로워 보였습니다. 혜정 씨, 저녁에 뭐 먹을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뭐든지. 미라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구들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집. 저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고 싶은 전화만 받을 겁니다. 미라 씨, 마당에 뭐 심을까요? 고추? 아니면 꽃? 둘 다 심어요. 고추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좋네요. 내일 모종 사러 가요. 저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설렜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미라 씨가 있었고 제 앞에는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제 삶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다면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깊은 상처도 사랑과 이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